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 우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죠. 이렇게 또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오늘 2강을 하니 굉장히 끝까지 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에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했었던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이 네트워크를 맺는 것이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 주최 측은 굉장히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두 번째 강좌, 싱가포르를 다룰 건데요. 싱가포르를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은 정호재 선생님인데요. 정호재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아세안 센터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데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기에 어마어마한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우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는데요. 졸업 이후에 동아일보사에서 14년간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정호재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기자이신데 동남아 관련된 그 당시 기사를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기자로서 동남아에 대한 소식을 한국 사회에 알리셨고, 탁신, 그 다음에 마하티르, 이 자서전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자로서 동남아에 대한 소식을 알리시다가 직접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에 비교 아시아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 비교 아시아학과가 만들어질 때 한국인으로 최초에 가셔서 작년에 박사 학위를 따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얀마의 비교 논문으로 최초 박사를 학위를 하신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사회적 자산으로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유학 경험을 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방문학자로도 계셨었고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특히 아시아 대중 미디어와 정치 현상에 주목을 하면서 연구활동,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순서는 우리 정호재 선생님께서 싱가포르에 대한 발표를 50분간 해주시고요. 5분만 쉬었다가 좀 자리도 세팅을 하고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은 그때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호재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재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싱가포르가 돼서 그 싱가포르에 대한 얘기를 1시간 정도 좀 더 짧게 한 50분 정도로 이리저리한 관점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 제목을 이제 제가 국제도시 싱가포르의 뭐 비전과 뭐 고민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다고도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 국제도시란 말을 빼면은 싱가포르 사회를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도시란 말은 우리가 서울이든 모든 대도시가 사실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얘기가 간간히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싱가포르식 뭐 가사관리사 모델, 뭐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는 뭐 70만 원이면 쓴단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서울식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담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를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관광지로만 여기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주민들이 있고 거기에도 이주민이 있고 거기에도 이제 각자 동남아 커뮤니티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동남아 대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싱가포르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잠깐 이제 좀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뭐 이미지화 하려고 했더니 뭐 이제 뭐 빌딩이나 뭐 이렇게 정치, 그다음에 이제 국기, 그다음에 약간 이제 다문화
뭐 말레이 화교, 그다음에 또 약간 타밀 쪽이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다문화, 그다음에 식민 건물들 뭐 이런 이미지들만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관광지, 그다음에 뭐 호텔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의식들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 싱가포르 지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 말라카 해협 끝에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지도를 보이니까 또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말레이시아 끝에 있고 인도네시아와 그 수마트라 섬 사이 말라카 해협 끄트머리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섬은 아닌데 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분리된 단단한 지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와 그다음에 말라카 반도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단한 지형이라서 그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딱 여기부터 지진이 없어요. 여기부터 싱가포르부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불의 고리가 이제 수마트라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은 지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큰, 서울이 우리가 이제 60, 64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728. 예. 부산이 한 730쯤 된답니다. 부산이 좀 약간 외곽이 커서.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주민을 보통 이제 560만 이렇게 잡는데, 이게 참 이 문제가 커요, 이게. 그러니까 국제도시라는 게 인구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인구 가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90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인구가 590만인데, 여기 영주권이 있잖아요, 영주권이. 얘네들 10년 단위로 영주권을 주는데, 이 영주권을 주는 사람들이 한 100에서 150만까지도 돼요. 근데 이거 가늠이 안 돼요. 영주권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주기 때문에 연장도 하는 거잖아요. 연장도 가능한데. 근데 59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 정도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요. 싱가포르 사람들도. 그거 이제 인구가 얼마냐? 그럼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 가사 관리 노동자들이 한 40만에서 한 6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 노동자들도 50만에서 100만까지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취업비자로 와 있는 단기든 뭐 중장기든 취업비자든,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저같이 이제 유학생이든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도 또 한 1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같기도 하고 500만 같기도 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구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590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연구 주제가 이 사람이 핵심이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주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 노동자랑 남성 노동자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냐, 남성 노동자가 중심이냐, 이게 싱가포르를 어떤 관점에서 볼지. 한국인은 뭐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취업 비자가 있는, 혹은 이제 주재원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싱가포르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를 구분하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남성 노동자들은 외곽에 기숙사를 크게 세워가지고 학교에다가 대규모로 숙식을 시킵니다. 남자들은. 거의 1000명 단위에, 거기는 500명 단위로 계속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맡죠. 근데 여성 노동자들은 각 집에 숨어 있죠.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40만에서 60만 가까이가 각 집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치 시스템, 그런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이 국부입니다. 국부. GDP나 GN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NP로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워낙 그 나라가 작고 무역이 많은 나라고 자본 거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GNP와 GDP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8만 7천 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8만 7천 불이라는 건 1억 원이잖아요. 1인당. 그러니까 4인 가구면은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4인 가구가
4억을 벌어야 평균인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8만 달러고 US 달러야. 8만 US 달러인데 말이 안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부가 나라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걷어가는 수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가늠이 좀 어렵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장의 수입은 대부분 다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죠. 대부분 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근데 어떻게 5억 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동남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설명할 때 이제 태국 같은 나라는 이제 이중 가격제라고 해서 이중 수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부자들은 이제 부자. 근데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고 국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이 GDP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의 3배다. 한국의 3배다. 그래서 이게 좀, 네,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이제 그 오피셜 랭귀지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건국은 중국 화교를 기반으로 한 건 맞은데 싱가포르는 동남아 중심 국가, 동남아의 경제 수도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우리는 홍콩이야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그 말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동남아의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철저하게 우리는 동남아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그걸 뼛속 깊이 그걸 자기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아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철저히 지난 독립 이후에 65년 독립 이후에 동남아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철저한 그래서 뭐 대통령은 뭐 말레이를 시키고 총리는 뭐 리콴유 집안이 하더라도 국회의장이나 뭐 사법부라든지 그러니까 인종 배분 그다음에 언어 교육 굉장히 철저히 잘 시키죠.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은 영어를 기본으로 쓰고 그다음에 자기 민족 언어를 각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어를 이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주변이 다 말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말레이고 인도네시아니까 마이너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게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그다음에 인도, 중동, 유럽.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그 전 글로벌에 있는 모든 그 지부가 들어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다문화를 어떻게든 국가적으로 고려해서 헌법 이하 모든 법률적인 걸 잘 지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고요. 벌써 일본 설명이 다 나와버렸네요. 예, 일본 설명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특징은,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특징을 설명하려면은 이제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 역사가 200년입니다. 200년. 이렇게 얘기하면 200년인데, 최근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한 400년쯤 된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뭐, 수리비자까지 막 하면 뭐 1000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단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유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조르 왕국에서 땅을 이렇게 뺏은 거잖아요. 야, 우리가 이거 한국 할 테니까 우리 그 박타비아라고 하는 자카르타는 그것은 이제 네덜란드가 갖고 우리는 이 항구를 개척할 거야. 해서 이제 개척을 해서 1820년대쯤에 개척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편 전쟁이 1840년부터 60년대 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서서히 올라와 있었던 거죠. 영국이 진출해서 다 그 주요 도시는 영국이 장악을 했는데, 아편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그럼 우리 이제 식민지 하겠다.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없었으면은 주요 이제 그러니까 홍콩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대도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세 무역 항구였을 텐데, 그러면 영국이, 소위 말해서, 중국이 별게 아니네. 중국이 별게 아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패권이 사라진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1850년대를 중심으로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전체가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국이 마음대로 그 인구 이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노동자는 말레이 애들은 뱃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중국 애들을 광저우에서 데려와. 광저우에서 수만 명을 빠르게 싱가포르로 데려옵니다. 근데 영국은 베이스가 인도잖아요. 베이스가 인도인데 인도보다는 그 싱가포르는 바닷길이 스리랑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그 인도어는 타밀어입니다. 타밀어. 타밀어가 이제 싱가포르의 그 스리랑카 언어인데, 그래서 타밀 애들이 와서 상업 그 회계를 맡는 거죠.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토착민의 말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뮤, 고무, 그 다음에 광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들을, 그러니까 농업은 토착민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항구 건설, 항구의 어떤 짐을 하역하고 수많은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중국인,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했던 그 선박의 사업은 이제 인도인들이 했기 때문에 인도 자본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뭉쳐져 가지고 이 네 개의 민족이 뭉쳐지고 플러스 이제 서구인들이 뭉쳐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싱가포르의 핵심은 이게 다문화 커뮤니티의 어떤 국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서서 수많은 이제 서양 세력이 물러가니까 이제 아시아인들이 동남아가 아니라 어떻게든 인도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왔고요. 이게 중국인은 진작에 왔고, 일본인이 어마어마하게 왔고,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사건인데, 한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비공식 통계로 한 4만 5천 명까지 한국인이, 보세요. 이게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데 한국인이 거의 5만 명은 안 됐겠지만 4만 명 이상이 됐다니까. 1%가 한국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인구 대비로는. 그러니까 각자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본 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같은 어떤 이렇게 살아보니까 싱가포르 사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보이잖아요.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미국도 잠깐 있어 봤는데 미국 사회에서 살았던 어떤 그 외국인 커뮤니티의 느낌, 그다음에 싱가포르 느낌, 중국의 느낌, 이게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싱가포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경제죠, 경제. 싱가포르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부국입니다. 부국이라서 왜 부국이냐? 금융허브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자들이 자기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안전한 교육, 그다음에 자기 부에 대한 오래된 어떤 키핑을 위해서 동남아의 스위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국이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이죠. 영국이 법적인, 그러니까 국제도시의 핵심은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런 어떤 장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장부. 그러니까 장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국제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있더라도 내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확인이 되면은 예금을 줘야 돼요. 이걸 만약에, 근데 이제 미얀마나 군부 정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정권이 야, 너 예금 주지 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 군 장성들 같은, 혹은 미얀마 무역 대금의 대부분에 다 싱가포르를 거쳐가는데, 왜냐하면 계좌가 다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싱가포르 베이스로 하자.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가 60, 70, 80년대까지 굉장한 냉전 시기였어요. 냉전 시기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실은 그렇게 험악한 상황이 거의 30년 가까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전이었다는 얘기죠. 캄보디아 내전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본들이 자기의 안전을 택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갈 수 없잖아요. 뉴욕, 홍콩이 하나 있는데 홍콩은 자기들이 말이 잘 안 통해요. 영어가 있다지만, 그러니까 자국 커뮤니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나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그러니까 자기 커뮤니티가 있는 싱가포르를 훨씬 선호해서 196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자본들이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자들이 와 있으니까 학교, 의료,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업들이 엄청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싱가포르에서 교육을 받아요. 예를 들어 조코이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그게 자기들의 어떤 부의 상징이거든요. 내 아들은 우리나라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아들들이나 부자들은 뉴욕이나 워싱턴을 보내는 게 굉장한 그게 뭐 코스가 돼 있어요. 부자들, 일부 부자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동남아는 이제 싱가포르다. 그래서 근데 싱가포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서비스업 국가를 그러니까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왜냐면 자원이 없잖아, 싱가포르는.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딱 한 개였어요. 항구, 항구 도시, 항구 인프라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국방도 없었고, 당시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떨렁 도시만 하나 있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의 핵심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퀄리티다. 이거 교육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과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 교육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딱 나눕니다. 상위 3분의 1, 그다음에 이제 실용에 근무할 3분의 1을 딱 나눠요. 3분의 1은 대학을 가고 3분의 2는 아쉽지만 대학을 가든 말든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기왕이면은 그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하시라라고 권유를 하죠. 실무 교육도 하고 호텔 경영학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왜냐면은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금융 서비스라는 건 어마어마한 고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재 개발에 투여를 많이 하고, 그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들이 이제 소위 그 동남아에서 오는 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인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국가가 돼버려요. 이게 약간 이것도 이제 좀 사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 어떤 그쵸. 이게 영어 커뮤니티에 합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영국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 시스템으로 확연히 옮겨갑니다. 핵심은 어찌됐건 자기는 패권국에 붙겠다 이거죠. 패권 국가의 어떤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도 한국인들도 많이 영어 교육을 위해 가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유학 가는 게 베스트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전과 청결, 그냥 교통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껌을 씹으면은 잡혀간다. 뭐, 그 다음에 성추행을 하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형이 있어요. 태형이 지금도. 태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매서운 매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사람들을 이렇게 곤장을 때렸잖아요. 그 곤장이 대단히 아프거든요. 한 대를 맞으면은 그냥 바로 피멍이 드는 그런 매를 싱가포르도 30대, 100대 이렇게 매겨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해서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데, 심지어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태형을 해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뭐 작년에는 뭐 일본인도 한 번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동남아 특유의 그 자기 주권에 대한, 그다음에 이 태형 문화는 그 동아시아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인도가 그렇거든요. 인도는 경찰이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질서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때려가면서.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동남아 문화가 있는 거죠.
태형에 대해서. 그래서 태형을 동남아는 좀 잔인하지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담배가 문제가 되잖아요. 쓰레기의 문제 90%는 담배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담배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립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외국인은 이제 쩔쩔매죠. 아, 이거 담배를 어디다 버리지? 이거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피지 도대체 담배를? 왜냐하면 담배 피는 구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필 때는 이제 싱가포르 일린 옆에서 피는 거죠. 싱가포르 사람이 핀다. 그 옆에서 피는 겁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왜 필까요? 그걸. 왜 필까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어떤 싱가포르 이해의 핵심인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담배를 아무 데나 핍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바깥에서 피고, 옥상에서 피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래요. 대학이 완전 노금연존이에요. 캠퍼스 전체가.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담배를 핍니다. 숨어서 펴요, 다. 다 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걸리면은 벌금도 있고. 그런데 너희는 왜 피지? 라고 물어봤어요. 싱가포르 사람한테. 이게 담배를 안 피워도 되냐? 했더니 그 답이 걸작입니다. 야,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왜 그러냐면은 난 싱가포르 사람이잖아. 싱가포르 사람은 안 잡아간다 이거야. 처음에는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법이 시행됐던 30년 전, 50년 전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뭐 회초리도 때리고 뭐 벌금도 매겨보고 했겠죠. 해야 하는데 경찰도 싱가포르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돈의 팔촌에 경찰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좁은 사회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국인 특혜가 있다는 얘기죠. 내국인 특혜가 있고 외국인은 웬만하면은 피지 마라. 너 질서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국제사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법과 규율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우리도 사법 판단을 보면은 약간 황당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떻게든 힘은 안쪽으로 휘는 건데, 어찌됐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법에서는 좀 자유로운 존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국적자가 거의 왕입니다, 왕.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태국 갔을 때, 태국에서 땅을 못 사니까 49%는 내가 갖고 50%는 네가 갖더라도 뺏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이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적자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격리 기간 때 보조금도 다 여기에 다 집중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국민이고 내 표인데, 야, 외국인은 너희들 돈 벌러 왔잖아. 너희는 돈이나 벌고, 못 벌면 뭐 내 알 바 아님.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치안 서비스나 법적인 걸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금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제 활동을 하셔. 하지만 보조금은 뭐 줄 필요 없지. 임금 차별 받아들여.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특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과 그 청결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엄청 길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더운 나라인데 중국인 화교들이 많고 의료 시스템이 좋고 돈도 많으니까 요즘 다 90대 이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말 가사 관리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어르신이 있는 집안은 부자들은 2명, 보통 사람들은 1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휠체어를 끌고 그렇죠. 산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건, 야, 얘들은, 싱가포르는 참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왜냐면은 미얀마나 인근에 약간 싱가포르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인건비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평균 여성 노동자들 20세에서 25, 한 30세 사이에 미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00가 안 됩니다. 지금도. 200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2배를 주는 거죠. 야, 400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대신 이제 비행기표, 밥값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400을 고스란히 저금하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로 5년 혹은 7년까지 일하고
다시 입국이 안 됩니다. 한 번만 와서 5년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10년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가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수많은 그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겪었죠. 이게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싱가포르도 고민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1960년대, 65년도에 그 독립할 때는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미얀마를 부러워했을 정도라니까요. 그 얼마나 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미얀마는 그때 쌀 수출 전 세계 2, 3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리쿠안유가 독립하면서 했던 말이 미얀마만큼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진짜 그 말 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필리핀만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미얀마는 양곤이 굉장한 국제 도시였고, 그렇죠? 양곤이 이제는 랭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는 독립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항구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리쿠안유라는 정말 그 권위적이면서도 엘리트 지도자가 1965년 독립하면서 거의 2000년 그 직전까지 실제로 30년 넘게 이제 물론 총리는 20년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발전 국가의 어떤 롤 모델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싱가포르하고 같이 뭐 묶였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는 완전히 자본 국가로 갔고요. 최고의 이제 동남아 선진국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고민 얘기 잠깐 했었죠. 그 어떤 고민이냐면은 그러니까 중장년층,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직업을 보통 하나 갖잖아요. 이게 보통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하면은 선생님으로 퇴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고도의 발전 국가가 되면은 직업을 평생에 두세 번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도 힘들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공장 노동자를 시켰다가 다시 얘를 택시 노동자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런 그 복잡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엄청 났죠. 초기에는. 뭐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짧은 역사와 급속한 발전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2000년대 이후 싱가포르의 어떤 비전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즐기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제도시를 꿈꿉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도 허용을 했어요. 원래 카지노를 리쿠안유가 극혐을 했는데 카지노도 허용을 했죠. 이거 약간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그 어떤 그 도시 국가의 어떤 상징이 될 만한 인프라를 때려 박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될 수 있겠고 동물원인데 뭐 첨단 동물원.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전 세계 최고급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실내 뭐 박물관, 과학관 뭐 각종 인프라를 때려 박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것이 바로 이제 미래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와 이게 관광지인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거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게 사실 관광이 공해잖아요, 사실은. 관광이 공해인데 이 좁은 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수입에는 도움이 되는데 편안한 삶과 안정된 어떤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가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이민자들이 돈을 많이 좀 있다 싶으면은 호주로 다 이민 가는 거예요. 호주로 이민 가거나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쟁사회라는 게 혹은 그 빠른 산업 성장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우리 아이가 뭐 NUS 갈 거 아니면 애 낳지 마.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때 얘기하겠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특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한국인을 봤던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뭐랄까 우리는 싱가포르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게 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서울이 싱가포르처럼 하는 게 맞는가? 혹은 그러면 싱가포르이 저렇게 하면은 그 잘못됐다고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우리가 비교 데이터가 되기에 좋은 측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많이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너무 많은 걸 충격을 받는 거죠. 이 가치가 다르기도 하고, 사실, 3부가 오늘의 이제 그 강의의 핵심 포인트인, 그 가치조사 비교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의 어떤 한국인들이 싱가포르에 살아보니까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살면서 많이 좀 경험해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싱가포르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갔고요, 실제로. 전성기에 2019년 3만 명이 이제 넘어섰던 적이 있다. 왜 가느냐? 의외로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분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올 경우에는 싱가포르 많이 가셨어요. 근데 영어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시차가 없고, 그 다음에 월급이 많고, 글로벌 도시니까 아태본부 할 사람들을 한국인이 그래서 넷플릭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글,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아태본부면 대부분 다 이제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 취업을 알아봤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안 주네? 그러면은 어디 가지? 예전에는 도쿄를 갈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싱가포르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그렇고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자를 못 받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도쿄 아니면 런던이었잖아요. 근데 런던도 비자를 안 줘. 그러면은 싱가포르. 중국 사람도 비자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싱가포르.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천정부지 높아지는 겁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이제 핵심 시스템이 저렴한 집값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아니, 큰일 났다. 좁은 나라에 이제 아파트를 때려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막 2배, 3배, 4배, 5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코로나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 20평짜리가 20억 이하가 없다. 이제 한 대도 없는 거예요. 한 채가 없는 거예요. 20평짜리가 20억 이하가 한 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에도 시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시내는 다 이제 뭐 50억이 가고 변두리도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부자들이 몰리니까 이게 큰일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그렇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싱가포르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대사관 혹은 기업 빼고는 없어요. 적응이 안 돼요. 싱가포르 사람은 절대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할 수가 없어요. 적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설명하겠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커요. 크고 이게 이제 개인주의와 어떤 집단주의와 그다음에 업무 환경, 그다음에 교육 경쟁 부분하고 이제 부에 대한 인식 차이, 그다음에 이제 국가관, 그다음에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주의 이 정도로 이제 설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싱가포르 특징하고 좀 맞물려서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전 세계인데 이제 아시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실 이런 조사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설문 문항을 조금 더 차이가 어떻게 하면 좀 드러나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 좀 아쉬워서 막상 보니까 이걸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좋잖아요, 살기에. 예. 한국에 갔는데 한국은 어떤 나라냐? 요즘에 하시는 말씀은 한국은 돈을 쫓는 국가야. 예를 들어서 돈밖에 없어. 배금주의야, 한국은.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런 것 같아. 정말로 한국은 돈밖에 없는 건 없어졌어, 이제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한국은 아버님 뭐 하시냐? 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어디 나왔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사냐?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정말로 어디 아파트 사냐? 월급 얼마냐? 이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한국이. 그 아파트가 이제 계급 신분의 상징이 돼버렸죠, 한국은. 그 아파트도 굉장히 정확히 얘기하면 자가냐, 전세냐? 그다음에 평수까지 다 체크하잖아요. 그걸 정확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초등학생들이 야 우리 집 저기 38평 자가야. 서울 인서울이고 지하철에서 가깝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너 임대주택이지.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뭐 끝도 없죠. 근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했어요? 싱가포르는 나라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겠어요. 쟤는 콘도가 세 채래. 콘도가 세 채고 상가가 하나 있으면은 한 달에 막 정말로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2천만 원씩. 한 달에. 불로소득이. 물론 세금을 정확히 내죠. 세금을 내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HDB 하나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런 어떤 차이가 그 가치관. 싱가포르 사람들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냐?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그럼 한국과가 뭐가 다를까를 일단은 조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 조사인데, 서울 조사에 1번은 가족과 개인의 자유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가족과 개인의 자유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은 역시 서울은 대도시로서의 어떤 자유가 있는 국가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은 싱가포르의 설문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족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나왔어요. 왜 가족이냐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싱가포르가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그러니까 화교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 왔을 때 서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고향에 대한 충성도가 있잖아요. 정치적 충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한 7대로 나눠지잖아요. 이북 출신, 그다음에 TK, 대구 경북, 부산, 호남도 광주 전남이냐, 전북이냐, 그다음에 충남 출신, 그다음에 강원도 이게 나뉘거든요. 서울 사람들도 나뉘는데 싱가포르도 7대 화교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달라요. 말이 다르니까 영어를 쓰게 한 거잖아요. 7개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국가가 약하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가족, 그다음에 지방, 그러니까 중국 화교 예전에 이제 꽁시라고 해가지고 자기 화교 커뮤니티가 굉장히 셌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약화됐죠. 국민 통합이 됐죠. 지금은. 근데 지금 그래도 자기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가족이죠. 사회에 대한 기여도 하는데 일단 여기 종교도 좀 상당히 낮게 나왔고 이제 가족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이 좀 나온 건데 사회적 가치는 평등이 좀 약간 높게 나온 게 좀 한국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좁은 사회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당연히 싱가포르도 양극화 사회이긴 한데 어떻게든 중산층에 대한 투자를 싱가포르는 할 수 있었죠. 나라가 부유하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 제가 봤을 때 싱가포르의 사회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HDB 시스템하고 호커 시스템입니다. 네. HDB 시스템하고 호커 시스템을 설명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싱가포르에서 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싱가포르는 나라가 영토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방, 농촌, 영어로는 루럴 에어리아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싱가포르는 불황자가 있으면 안 되는 도시예요.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집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의무예요. 그래서 HDB라고 우리나라 이제 주택공사처럼 땅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땅값을 낮추면서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 집을 준다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30년의 어떤 할부로 집을 줘요. 그래서 모든 80%, 그러니까 특별히 부자 아니고는 대부분 다 이 HDB에서 컸어요. 다 크고 HDB를 하나씩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B는 이 안에서만 거래가 돼요. 싱가포르의 국적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 안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중 가격제인데 그래서 주택 가격이 싱가포르에 거주증이 있으면은
확연히 싸집니다. 여기는 이제 10억 이하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꼭 10억 이하가 아니더라도 작은 평수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정부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정말로 싸게.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두 번째는 호커센터인데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밥을 안 해 먹어요. 99% 사 먹습니다. 왜 사 먹느냐? 그게 이제 사회의 효율화를 위한 거죠. 그래서 에어컨 없이 실외에서 행상을 하던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였어요. 면세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저가 있을 때만 해도 어디서 한 끼를 먹잖아요. 동남아는 하루에 4끼 먹잖아요. 그거 아시죠? 하루에 4끼 먹습니다. 3,000원 이내에서 해결 가능할 정도로 싸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청결을 국가가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DB와 호커센터가 싱가포르의 어떤 문화의 핵심이고 그 내셔널 헤리티지에 들어가고 유네스코에 들어갈 정도로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하류층을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죠. 강제적으로 없애고 그러니까 집과 밥이 해결이 되면은 하류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평등 의식이 왜 나왔냐면은 이런 국가가 어느 정도 복지를 해결하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으로서 다 물어보잖아요. 야, 너 장학금을 받았냐? 예를 들어서 생활비 받았냐? 라는 걸 물어보는데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어떻게 생활했느냐? 물가가 너무 싸요. 너무 싸.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말도 안 되게 싸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이 오든 필리핀 사람이 오든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 한 끼에 5,000원짜리도 없어요. 좀 먹을만한 건 8,000원 줘야 돼요. 근데 싱가포르는 4,000원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야, 이상하다. 미얀마는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고 싱가포르는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인데 내가 안전한 걸 먹어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3,000원인데 미얀마는 8,000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딜레마죠. 그렇죠? 딜레마가 아니라 아이러니한 거군요.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살아있어서 국가가 그래서 외국인이 살기가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5년 정도 사는 건 물가가 싸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도 좀 약간 깨지고 있죠. 그래서 행복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가 이제 허정원 선생님은 이제 출산율에 두신 것 같아서 저도 출산율 잠깐 하면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30년 전에는 2였습니다. 2. 이게 2라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현상 유지 정도였거든요. 2명을 낳아야 물론 2명이 우리가 30년 더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아이를 낳고도 60년 더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맞은데 지금은 다 1입니다. 전부 다. 공히.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까를 고민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HDB와 호커센터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복지 시스템이니까 아니 아파트를 줬는데도 애를 안 낳아. 이건 정말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죠. 근데 홍콩이 0.87까지 떨어졌다고 이게 오른쪽이 홍콩 건데 싱가포르 현재 1.05입니다. 1.05. 서울은 지금 0.67이래요. 서울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서울은 더 안 났습니다. 서울은 더 안 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버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 둘이 힘든 거예요. 대도시라고 해도 병원이 있고 집이 있고 뭐 교통 좋고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맞벌이가 두 아이를 케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이 싱가포르가 홍콩의 사례를 보면은 아니 심지어 싱가포르는 가사 관리자를 각 집에다가 막 100만 원에 쏴주는데도 불구하고 둘을 낳는 집은 대부분 다 말레이계입니다. 말레이계들은 둘을 낳고 화교들은 다 하나만 낳습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경쟁이 경쟁 차이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행복지수 육아 사회주의 시스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인가라는 걸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좀 아쉽죠.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적 안정성, 안정적인 직업, 괜찮은 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종교를 한다 너무 좋겠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조건들을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 같아요. 다문화라든지.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한때는 동양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좀 유행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보고 이제 학교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런 싱가포르 사회는 당연히 그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사회의 절반 정도가 푸젠성, 그러니까 복건성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복건성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결혼을 못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만에 가서 아가씨를 구해와요. 물론 이제 언어는 달라도 옆에 있는 광동이나 하이난이나 베이징보다는 우리는 그래서 복건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만 애하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사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국제 결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하숙했던 집이 호라비였는데 인도 여성하고 중국 화교 남성이 결혼을 한 거죠. 애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죠. 근데 인도가 엄청 세죠. 인도 얼굴이 더 세죠. 그래서 엄마는 재혼을 했죠. 인도 따라갔는데 아빠가 이렇게 딸을 키우는데 너무 저는 좀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자연스럽게 인도 여성과 결혼하면은 중국 남성들은 이혼하더라. 잘 안 맞나 봐요. 심지어 싱가포르처럼 다문화 헌법을 지정하고 막 보조금 주고 막 집도 주고 집도 크거든요. 집도 크고 돈도 벌어도 그러니까 인도계 문화와 화교 문화 결혼했을 때 확률적인 통계가 높더라라는 건 어쩔 수 없고 왜 그러냐면은 싱가포르의 아파트마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커뮤니티가 이렇게 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다 인도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댄스를 다 합니다. 주말마다 댄스를 하고 매일 댄스를 해요. 매일 댄스를. 왜냐면은 인도 여성은 인도 춤을 춰야 인도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인도 복장을 하고 인도 춤을 출 수 없는 여성은 인도 여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음악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계 여성은 화교 모임에는 못 가고 인도 모임에 가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당연히 멀어질 거 아니에요. 춤을 추다 보면은 또 눈을 그래서 맞겠죠. 아니, 그게 문화의 차이죠. 커뮤니티의 차이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부도 국제 결혼을 막 옹호했을 거 아니에요. 지원도 하고. 말레이랑 결혼해라. 그럼 말레이랑 화교랑 결혼하면 유지되냐? 안 되더라고요. 또 종교가 안 맞잖아요. 종교가 안 맞아요. 말레이계는 대부분 다 무슬림인데 화교들은 다 가족신을 모시잖아요. 집안에 사당 모시고 도교 아니면 가족신인데 이것도 30대까지는 버티는데 40대가 넘어가서 더 이상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질 때는 다 이제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 민족 간에는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게 뭐 좋나 보다 이런 의식도 약간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게 좀 있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내셔널 결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외국인이 늘어나잖아요. 외국인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그걸 어떻게든 그것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원과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대비책을. 이게 어떻게 이걸 맞출 것이냐. 왜냐면 이혼율이라는 건 통계가 되게 애매해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인끼리 결혼해도 다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경제적 문제냐, 그건 각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싱가포르에서 보니까, 다문화끼리 결혼도 쉽지는 않구나. 왜냐면은 싱가포르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적인 배려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강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러 왔어. 근데 한국은 우리 민족 커뮤니티가 없어.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각 민족 커뮤니티가 너무 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철로 가야겠네? 라고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건 통계로나 그 설명이 참 어렵다.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도 당연히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싱가포르는 국제도시로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한국과 차이는 이제 그 국가나 민족에 대한 차이가 있다. 다문화적인 게 있고, 중국인 화교 사회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다. 중국도 다민족 국가다, 실제로. 그래서 싱가포르의 어떤 그 특징을 이게 약간 표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가족, 개인의 행복, 뭐 평등,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저 뚜렷하지 않다. 이게 그냥 약간 정말 국제도시적 특징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공정성,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참 이게 애매한데, 싱가포르는 이민 사회이고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국가를 버리고 어떤 이주를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싱가포르 사회가 굉장히 격변을 겪어왔어요.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그래서 싱가포르를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는 병영 국가로 보기도 해요. 실제로. 왜냐면은 정부가 통제하에서 집도 주고 너희들은 공부하든 일을 하든 경쟁을 해라 하고서 이제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뭐 이런 극단적인 병영 사회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문화가 잘 어우러진 국제도시로 보이기도 해요. 예. 지금은 또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가장 적응하기 쉬운 나라가 싱가포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당이 한 번도 정권을 놓치지 않고 유일한 국가,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하고 싱가포르를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 사는 북한? 이게 사실은 농담 아닌 농담이죠. 잘 사는 북한. 와, 신기하다. 그렇게 또 비교해보면 우리는 또 북한을 굉장히 낮게 보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잘 사는 북한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 상상을 못 해요. 그리고, 농촌이 없다는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촌이 없다는 점이 저는 싱가포르 사회를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특징 같아요. 농촌이 없다는 얘기는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도망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도 안 생기고,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은 실제로 그런 분들은 도시 경쟁이 싫은 거예요. 도시 경쟁은 더 싫고 나는 이제 자급자족 생활을 하겠다는 건데 자급자족인 대한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싱가포르는. 그런 굉장히 닭장우리 같은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불만과 잠재우고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기 위한 어떤 다양한 천재들의 어떤 행정가들의 어떤 질서 맞추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수한 사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모델을 막 따라하자고 얘기하지만 이건 따라하기 힘들다. 저는 결론은 그래요. 따라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나 서울공화국이 싱가포르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이제 관점은 갖고 있지만 많은 도시들이 실제로 싱가포르 모델로 반면교사나 혹은 장점을 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례이기도 하고, 저는 싱가포르를 당연히 저는 좋아하고요. 싱가포르 사회는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어떤 가보지 못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번 시간에 싱가포르를 약간 특성을 설명드렸는데 좀 좋은 질문이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흥미롭네요. 그래서 거기서 사셨고 또 공부하셨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자리를 재배치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싱가포르와 관련된 이제 발표를 끝냈는데요. 사실 대도시 가치 조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싱가포르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호재 선생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매번 강점하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거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이니만큼 쟁점도 내용도 굉장히 예측 불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토론 선생님들은 두 분이나 됐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은 김민나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이고요. 두 번째 선생님은 다문화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반미옥 선생님이에요. 사실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토론할 때 그 선생님들의 활동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선생님을 더 많이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민나 선생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할까요? 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이크 들고 무거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김비나라고 합니다. 저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듯이 필리핀은 다양한 인종은 모여 사는 다인종 국가로 세계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문화, 필리핀, 스페인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서 독특한 필리핀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 대부분들은 말레이기에 속하지만 중국, 미국, 스페인 혼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못지않게 필리핀 역시 사회 규범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가운데 다양한 인종이 잘 어우러져 있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나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표자의 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필리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다른 문화를 존중한 배려하는 마음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표자 다시 아까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필리핀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60%는 준문직 및 성년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사 도우미 근로자 고용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어느 쪽 소통 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필리핀 의료 MOU 체결되어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큰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이중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 정착이 있어서 언어 소통에 큰 어려움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 장벽을 직장에서는 또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자녀 교육과 병문 등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사회적 그립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필리핀들은 한국 국적자 또는 선교사, 학생, 근로자, 준문직, 결혼 이민자로 약 5만 9천 명 정도이면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노동자,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고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대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필리핀과 새로운 일을 노할 때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해 있는 이주민들은, 필리핀 이주민들은 대상으로 먼저 이야기해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저처럼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해에는 한국의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2009년 7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 점에서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가족 제도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흔히 10월이라고 하는 시댁 부모님과 원만히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필리핀에서 자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적응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문화 강사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영어 원어민 강사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 15년 살아는 동안 이제 처음에는 다 그냥 먼저 한국어 배워야 돼요. 그런 의식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 우리 아들도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은 왜 영어 안 가르쳐서 왜냐면 제 생각은 저는 먼저 한국 배워야 되니까 그런 생각해서 그래서 모임도 만들고 우리 광명시에서 필리핀 엄마들은 아이랑 같이 필리핀 우리 아이들은 이 문화 필리핀 문화 알려주고 엄마는 이 나라 왔어. 그래서 이런 언어도 배우고 필리핀 말도 배우고 필리핀 문화 이해할 수 있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모임 만들었으면 사람 안 모아요. 왜냐면 이제는 엄마들은 더 일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학교 다니고 있고 학원 보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은 좀 부담돼서 그래서 엄마들은 거의 다 일하고 있죠. 저 아까 교수님은 발표되는 것 왜 아시아들은 왜 아이 안 나오지? 이런 거는 근데 아직 필리핀에서는 그런 생각이 여자들은 결혼하면 꼭 애기 낳아야 되는 그런 생각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에서는 제 회사 다녔던 회사는 결혼하면 애기 낳으면 그냥 아이들 다 회사에서는 그냥 환영, 그냥 눈치 보지 않게 또 애기 낳으면 다시 회사 복지할 수 있고 그런 문화에 있어서 필리핀에서 한국에서는 좀 애기 낳으면 좀 일할 수 있을까? 애기 낳으면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필리핀에서 만약에 제가 필리핀에 아직 살고 있으면 또 애기도 많이 낳아서 지금은 좀 한 명만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는 저 필리핀에서 그 한국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빈나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 강좌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의의는 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하고 아시안 허브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강사진, 다문화 전문가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같은 공간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소통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소통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 면에서 오늘 김민다 선생님이 우리 싱가포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다문화성 그리고 우리 동남아 사회라고 하는 유사성에 여기서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싱가포르인들의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 특히나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필리핀의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이슈를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거나 우리한테 기회를 주거나 이랬으면 조금 더 그 사회통합적인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향후 각국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건데 이미 와 계신 그 출신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머님들 또는 다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분들의 고견을 먼저 들어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 좀 활동을 좀 생산적으로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좀 들었을 때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반미호 다문화 전문가 선생님께서 토론의 포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미욱이라고 하고요. 다문화사회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아시안 허브에서 결혼 이민자들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 과정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이죠, 일종의.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혼 이민자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스스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열린 광자에서 대도시 다문화 가치 조사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항목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15개 도시, 그러니까 각국의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가치들을 서로 이제 인식하고 공유하는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공유하고 어떤 가치들을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 도시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조사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사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지금 영등포가 지금 문화도시거든요. 서울에서 문화도시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영등포 생활권역 부분에 있어서 제가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우리 그 영등포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늘 결혼 이주민들을 만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됐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푸시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 주위의 이웃으로서 뭐 결혼 이주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5% 이상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 대도시 가치 조사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봐 준다면 물어보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정재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싱가포르는 굉장히 잘 그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되어 있다.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걸 또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들은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은 2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할까? 국가적으로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고민해오는 부분인데 지난 20세기에 우리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정말 그러면은 잘 되고 있나? 근데 그 싱가포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좀 이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었잖아요. 리카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껌을 씹어서도 안 되고, 네, 이제 벌금이 많은 나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국을 섬나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38선 이후로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되게 비슷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 커뮤니티 사회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발표한 이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고, 아까 여러 가지 발표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거를 피부로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인 별개로 우리나라는 국제 규범에 맞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인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저희는 우리 인건비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나라잖아요. 뭐 최저임금이 보장된다거나 또 그 부분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불만일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 김빛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초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외국인들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싱가포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임금 부분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네,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유로운 부분들이 혹여 저는 지금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근데 우리 한국은 국제 규범에 맞게 이제 그것들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싱가포르의 예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떨어진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발표자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네,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게 어떤 그러니까 서구 국가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준에 따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이주민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다문화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의 변화들을 한국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네 싱가포르 입장이 조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진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거든요. 나 다문화 관심 없는데? 내지는 근데 나 들었는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의료보험 야, 우리 세금으로 다 대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다 함께 같이 잘 살고, 네,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어쩌면은 오늘 발표를 하시는 우리 정호재 선생님은 항상 정재호라고 불리기도 해요. 정호재 선생님인데 사실 오늘 한 분의 발표자일 뿐인데 다문화 사회의 많은 쟁점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위치 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계신데요. 박미영 선생님께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다 나시나요? 그럼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머릿속에 다 하나하나 어떻게 답할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 팀 전체에 아시아연구소의 이 서베이를 한 팀한테 던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가 나중에 이 대도시 가치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버전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이 정리됐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제 토론 시간이니까. 네네, 그냥, 편하게. 들리는 거죠. 일단 그 질문자 선생님들의 어떤 관점은 그 한국 사회의 그 다문화의 어떤 제도화, 그다음에 어떤 그 발전을 전제에 깔고 계시잖아요.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아시아 대도시의 한 사례로서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드렸던 것이고요. 싱가포르라는 사회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특수한 어떤 정말 그 예외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정말 익셉셔널하고 정말 거기가 이제 아세안의 그 경제 수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공정 거래를 주변 나라들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네. 땅도 얼마 안 되고, 니들이 설마 우리를 쳐들어올 나라는 아니고, 아니니까 너희는 우리 노동자들을 80만 원을 써도 오케이. 완전 그 이중가격제도 그런 이중가격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굉장히 그 주변 나라들한테 특혜를 입는 건데 우리는 그 아무도 서로 간섭 안 하는 거고요. 한국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국가 체계로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오래된 단일 민족, 중국은 약간 다민족이지만 그래도 그 단일 국가 체계를 영토 국가를 오래 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비교는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민족과 이제 그 다문화는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다문화라는 말을 안 쓰고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민족 국가는 원래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다민족 국가라는 게 원래는 불가능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다문화도 그게 처음부터 다문화는 아니었을 거고, 당연히 한국은 이제 95%가 한국인이고 5%를 어떻게 이제 배려할 것이냐 그런 정책을 내는 거하고, 싱가포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민족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그 인종의 어떤 용광로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풀로 붙여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 7.5대 2대 뭐 1.5를 합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합쳤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게 바로 싱가포르다. 뭐 이런 어떤 고민이 있고요. 근데 대신 싱가포르는 굉장히 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선택적으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문화 정책을 짤 때 이제 그 보고 배우면 좋다. 뭐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의 이제 답의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제 정상적인 영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게 예외의 조항이거든요. 세금도 약간 면세가 많고 예금이 그러니까 대단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 국가로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다만 그 이제 그 다민족 국가로서 취하했던 여러 이제 그 민족 배려 정책은 참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외 조항이라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인권 침해적이죠. 인권 침해적이고 대단히 이제 그 싱가포르가 리콴유가 얘기했던 그 아시아적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는 서구의 인권, 휴먼 라이트 앤 민주주의를 안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안 따르겠다. 우리는 아시아적인 전통적인 그런 어떤 중화민족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한 건데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서구 보편 사상하고 충돌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단일 임금 체계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그렇죠. 재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주의적인 사상들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굉장히 특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든 그 고안해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민족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중간에 질문하신 질문이 이제 커뮤니티 얘기잖아요.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 같다고 저도 지금 생각을 막 했어요. 지금 정말 약간 그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주시면은. 도움이 되느냐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쓴 것 같고, 혹시 그 커뮤니티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커뮤니티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발표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싱가포르는 특수적인 거지만은 그런 커뮤니티의 좋은 점, 또 잘 돌아가는 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커뮤니티가 고착화되면은 오히려 그 커뮤니티 간의 갈등도 분명히 많을 것 같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야기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갈등들이 있는지. 네, 그건 이제 싱가포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대도시의 모든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국제 도시라고 하고 다문화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유통 공급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레이인이면은 말레이인들끼리 거래를 해요. 그잖아요. 이게 그 핵심은 경제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이고, 내가 인도인이면 인도 아이들을 인도 학교에 보내고 인도 물건을 사고 인도 식당에 가고 그러잖아요. 장례까지도 이제 인도식으로 치르는 게까지. 화교면은 이제 화교 커뮤니티가 예를 들어서 7개가 있으면은 화교 커뮤니티에 맞춰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관혼상제 치르고까지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문화의 핵심은 민족별로 각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인데, 이제 싱가포르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국적법으로 해결한 거죠. 국적이 싱가포르 국적과 영주권과 이제 노동자로 엄격하게 분리가 되니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국적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자기들은 부르주아가 된 거니까 해결된 시기인데,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이민을 허용 안 하잖아요. 이민 허용 안 하니까 당연히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다문화 커뮤니티가 발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경제권이 막 생기지 않잖아요, 한국에. 필리핀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상권을 형성하서 국적이 없으니까요. 국적이 없으니까 그건 대단히 힘들고, 싱가포르가 그건 가능했던 건 그 동남아 속에 있고, 동남아 주위에 10여 개 국가가 있고, 10여 개 국가에 맞는 각자의 어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주류 인종이 화교가 딱 있으니까, 화교가 우리가 잘 사니까 너희들은 이제 배려하는 식으로 10개 국가를 배려한 거거든요. 미얀마 상권도 인정, 필리핀 상권도 인정, 인도도 인정. 왜냐면은 얼마 안 된다고 보니까 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타협의 상불이지만 한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는 우리 땅이고 우리 할아버지 땅이고 우리 사촌의 8촌의 땅인데 너희가 와서 살면은 기분 나빠. 이게 이건 해결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들을 조금 더, 저는 더 음성화하는 것보다는 저는 양성화 정책에 좀 지지하거든요. 좀 지지하고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든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 커뮤니티가 좀 더, 왜냐면 그 경제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음성화되거든요. 음성화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캄보디아든 뭐 우크라이나든 뭐 몽골이든 그 커뮤니티를 저는 양성화 정책을 지지파인데, 그게 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파예요, 오히려는. 예. 더 좀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사무소를 만들어 주듯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4곳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제가 무슨 경험적이나 이론적인 기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 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30%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해보니까 경제권을 주고 돌아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느낌적인 얘기만 잠깐 답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느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가 정답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다문화 사회 관련된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의를 해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하면서 쟁점이 많이 변동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논의의 쟁점이.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우리가 오늘 방법론적으로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라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를 하는 사회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 이슈를 접목하는 지금의 논의에 있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무엇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리 정호재 선생님께서는 싱가포르의 다문화성 굉장히 예외성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지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이제 출신의 민족이든 국가든 다양한 출신의 분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분들만의 고유한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크로스에서 끊임없이 상호 교차를 해야 되는 것이 발전적인지, 사실 이게 샐러드 볼이냐 용광로냐 이게 굉장히 계속적으로 오래된 쟁점이긴 한데, 어느 것도 정답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는 데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형.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이 미국식이거나 쉽게 말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 주도형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은 자기 고유한 해법들을 갖고 오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한국적 토양에서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서로 만들어가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책을 하나 만드는 건데, 어쩌면 그 책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들과 중요한 논의와 그래서 가능한 해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김빈달 선생님이 나와주셔야 돼요. 뭐냐. 아까 지금 정신없이 쭉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고 가는 얘기 속에서 우리 김빈달 선생님이 나는 이런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마이크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저도 아까 황미익 선생님 말씀 들은 거 세금 우리 세금이야 이렇게 하는 우리도 세금 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일하면서 세금 냈어요. 그런 거 아까 그 사업 이런 필리핀이 그런 노동자 부르는 것보다는 여기 이미 있는 호주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먼저 고용하는 거 쓰는 거는 불법인지 아니면 또 할 수 있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저보다 아마 그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불법으로 일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데려보다는 있는 거는, 왜냐면 나중에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가사 도우미도 시범 사업도 했고 이 계절 근로자도 있어요. 이 계절 근로자도 만약에 우리 결혼 이민자 필리핀은 친족 데려오면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거기 일할 수 있으면 또 우리 가족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근데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특히 결혼 이민자들은 일하는 거 한국어 배우는 거는 좀 잘 안 하는 건가? 왜냐면 자기들은 나 영어 하면 일할 수 있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어로 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리핀 분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영어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네. 조금 더 관심이 먼저 네. 이 한국어 먼저 배우는 것도 좋은 계획, 그래서 더 어떤 좋은 일 할 수 있게 하는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렇게 인식도 바꾸시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김대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제 서울시에 필리핀에서의 가사 노동자들을 오게끔 한 그 케이스를 반대로 생각하면서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그 필리핀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노동하러 와서 그 제한 이게 3년 또 주어진 기간 그렇죠. 외에는 다 이렇게 사실은 불법 노동자화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노동과 경제권을 대해서 그 기회를 주면 여 안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싱가포르가 아까 예외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싱가포르 사회는 굉장히 하이어라키가 명확하잖아요. 내국인, 영주권자, 이주 노동자들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 근데 우리 사회는 그 정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층층이 켜켜이 다양하게 와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소통과 화합과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한국의 커리언 드림으로 해서 왔던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면서 일자리를 통해서 통합으로 나가는 이런 것으로 얘기해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에 소위 말하면 산업 인력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국가의 과제인 만큼 오늘 김빛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말이 굉장히 잠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우리 선생님도 추가적으로 반론이나 또는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명수 선생님. 네. 네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정책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김빛나 선생님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우리 비자 정책도 비자 정책이 생각보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이게 갈라져 있어서 아마 그 정책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 이거를 완화하자는 부분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한국에 이민청을 만든다 안 만든다라는 문제로 이제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답이 이민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자체가 한국에 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자 부분, 이 부분들이 정리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김민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는 진짜 좀 여러 가지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도시 가치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더 추가해서 보완을 한다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요. 진짜 아까 답변을 못 해주셨는데 그 지금 앞으로 아시아 대도시 가치 조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조금 도시적인 특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또는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게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잘 드러나는 설문으로 설계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굉장히 인사이트한 코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우리 플로어 계시는 우리 김옥 교수님께서 요 마이크를 그걸 하면 되겠네요. 아니 저는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간단한 거 정호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싱가포르가 지금 이런 정책을 쭉 해왔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싱가포르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러면 미래를 좀 준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좀 좋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그 사회가 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는지 그냥 막 그 흘러가는 대로 냅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방향으로 싱가포르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선생님이 아는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비전과 고민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비전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사실은 여기서 얘기가 좀 되게 논쟁적인 부분이 많아서 올 초에 싱가포르가
천재 비자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천재 비자요? 천재 비자. 천재를 네, 인재를 유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천재 비자. 천재 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노벨상 수상자가 나 싱가포르 국적이 필요해.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 내가 한 수백억 대 부자야. 나 싱가포르 수백억이 아니죠. 수조 원대 부자야. 나 싱가포르 국적이 필요한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재 비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왜 과거부터 비판을 받았냐면은 우생학적인 선택을 계속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NUS 졸업생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보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싱가포르 거리를 걸어가면은 아까 국가명을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 얼굴이 더 검으신 노동자분들이 지나다녀요. 정말로 아무도 그분하고 소통하는 싱가포르 국민은 없죠. 억지로 그렇게 뽑는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노동하시는 분, 우리는 이제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기왕이면은 더 구분되는 분을 수입하자. 뭐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비판적인 대상이 되죠. 아까 얘기했던 천재 비자나 이렇게 노동자를 딱 수입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노동력만 딱 뽑아 쓰고 너의 그 가치는 돈으로 보상할 테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국제 도시가 꿈꾸는 게 아니라 국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얘기잖아요. 이게 이걸 인간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걸 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또 자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비전은 싱가포르 어떤 정체성의 확립이고 싱가포르의 정체성의 확립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국방력에서. 그래서 국방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우리도 이제 그 국민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제 한 4가지 민족이 하나의 원천이 되고 정부는 어떻게든 그 단일 국가화 시키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식민 도시나 어떤 국제 도시나 혹은 어떤 개방 국가와는 저 다른 비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참 그러면 전 세계가 각자 고립주의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자기 이익을 따라 하는 거지만 좀 어떻게 보면 슬프고 무섭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도시 가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인들의 가치관과 또 그렇게 만들어지게 형성되게 됐던 싱가포르의 국가 형성의 과정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 앞으로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어쩌면 싱가포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베이징,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또 확대되어졌을 때 한국 사회가 국제화되어지고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도시의 경험과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쟁점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더 나은 모습을 가는데 하나의 초석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강좌도 그것을 나아가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발언 한마디씩 하고 또는 할 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 말씀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미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우리 네, 오늘은 사실은 열린 강좌 큰 제목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 가치 조사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에 관한 거여서 사실 흥미롭게 들었었고요. 사실 저희 어릴 때부터
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네, 어릴 때부터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는 되게 환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바라보면 그런 어떤 국가의 강제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역시도 싱가포르는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지만 네, 놀라운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자꾸만 다문화 사회 진입을 이야기하는 거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분명히 뭐 특수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네,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큰 눈으로 15개의 대도시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들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인간이라서 살면서 그냥 우리 편견 없이 너 다문화야 이런 거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이라서 좀 배려하고 좀 우리 타로 나라 문화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싱가포르 되게 저는 좋아하고요. 좋은 나라고.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가 너무 극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제 헤엄치 마시고 이제 그런 사회도 있다 정도만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다만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한국은 남편이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해요. 쓰레기를 다 적당히 버리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알아서 다 잘 분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그게 이제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일까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강은 이렇게 마치고 감사합니다.